반갑습니다. 박수. 아니 근데 다른 교회는 다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다 청년들이 많네요. 정말 이태희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도 자분자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이렇게 소생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저도 지금 4대째거든요. 우리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느끼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뭔가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뭔가 살아있는 그런 성령의 움직임들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늘 강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국정원에서 한 27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 중에 17년간을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과목이 뭐냐? 정신교육 담당입니다. 국가정체성, 국가관, 역사관, 사상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습니다. 그 과목은 아마 대한민국 교수 중에는 이 과목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같이 미흡한 사람을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지금 그 이끌림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상 분야를 하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공격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냐 하면은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쓰게 됐냐 하니까 2008년도에 5월 달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제가 그때 그 광우병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이제는 반체제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는 세력들이 이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대한 반정부 시위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점점점 이와 같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정권을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항상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상 분야를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상 전문가입니다. 양동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호남 분이에요. 순천. 그런데 그분이 이제 2008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987년도에 육시방정이 있었죠. 대학가에서 주사파들이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일군의 대학생들이 전국 대학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주도에 의해서 육시방정이 이제 성공을 거두고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헌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들이 민주화의 기수라는 월계관을 쓰고 대한민국에 이제 확산이 돼서 오늘날 국회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사태가 된 거죠. 바로 그 직후인 1988년도에 그분이 현대공론이라는 잡지에서 글을 썼어요. 제목은 우익은 죽었는가? 좌익은 저렇게
대학가에서 드세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하는데 우익들은 못하냐? 모기 소리만한 우익의 목소리. 모래 1톤이면 뭐하냐? 돌 1kg보다 못한 것을 여차하면 해외로 도피하면 된다는 도피의식, 누가 해주겠지라는 그런 어떤 무책임한 행동들,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공산화된다. 처음에는 좌익과 제휴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연합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공산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드시 된다고 말했어요. 많은 국민들은 그분의 주장을 듣고는 뭐 저런 극우 세력이 다 있냐 그러면서 막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보니까 그분은 왕따더라고요. 아무도 그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배척하면 반드시 그 응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이제 제가 국정원 직원들 전체에다 계속 사상교육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분과 함께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냐면 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진지들을 장악해 가고 이제 급기야는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정당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1990년도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공산국가가 무너진 것을 보고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고 반공을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반공의식을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반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고 반공을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사로 그다음에 법률가로 그다음에 언론인으로 가서 막 계속 독가스를 국민들 사상 속으로 막 심어 나가면서 마비된 상황이 이제 계속 30년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양동안 교수님이 하셨던 예언 한 세대 30년이 지난 뒤에 바로 오늘과 같은 사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쭉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도둑이 저 멀리 있을 때는 집에 있는 개가 짖어요, 안 짖어요? 짖죠. 와와와 이렇게 짖잖아, 그죠? 그런데 도둑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라 하지 말고 호랑이라고 합시다. 호랑이가 저 멀리 있을 때는 막 짖어. 그러다가 조금 다가오면 개가 겁을 먹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와와와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진짜 가까이 오면 아무 소리를 못 내면서 팔 떨기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예언들을 경고를 안 해줬냐 하니까 해줬는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거의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는 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냐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이 계명천지 대한민국에
왜 군인들이 나오는 이런 비험을 하느냐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서두를 좀 꺼내야 다음 얘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체제 전쟁 중이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80년대 들어온 또 90년대를 이어지면서 형성된 이 주사파들, 북한식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산주의 체제, 북한식 체제, 지금은 중국식 체제로 완전 공산 진영으로 넘어가려는 세력이 이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대한민국에 48년 건국 이래 유지되어 왔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점점 힘을 잃고 이제는 침몰해 가는 이 위기 상황에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치열한 지금 마지막 전투가 오늘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탄핵 사건 자체가 체제 전쟁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뭐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한쪽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끌어내리지 않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사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웬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냐 이렇게 말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가 잘 지켜주는 줄 알고, 또는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좌파로 기울어진 정도에 불과한데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느냐라는 이제 주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기울어진 게 아니고요, 완전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뒤집어진. 그걸 뭐라고 하냐? 전복이라고 합니다. 전복. 정부가 뒤집어진 것을 정부 전복, 체제가 뒤집어진 것을 체제 전복, 국가가 뒤집어진 것을 국가 전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입법부가 전복됐고 사법부가 전복됐고 헌재도 지금 전복 상태고, 그다음에 행정부마저도 지금 전복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했는데 대통령의 명령도 없이 3, 4일 만에, 비상계엄한 지 3, 4일 만에 바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대규모 수사단이 경찰에도 만들어지고 검찰에도 만들어져서 일시로 대통령 관저를 급습해가지고 체포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이 명령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의 명령도 없이 떡 수사단 만들어가 체포하러 막 달려들었어요. 이걸 뭐라 하냐? 행정부마저도 이미 전복됐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하늘 아래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경호해주고 엄호해줄 조직은 공권력 중에는 하나도 없었다. 이 상태가 여러분 비상계엄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18년 전부터 연구하고 제가 지금 쓴 책만 해도 20권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소책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소책자도 10권 이상 썼고, 강의도 전체를 따지면 수천 회를 했고, 지금 밖에 아스팔트에 나와서 국민들 깨우는 강의만 해서 한 1000회는 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안심했지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전복된 위에 대통령만 당선된 건데 어떻게 정상인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빨리 이 지금 대통령을 도우는 그리고 좌파들을 제압하기 위한 시위에 계속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보고 요구해요. 아니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왜 문재인은 처벌 안 하냐? 이재명은 왜 처벌 안 하냐? 조국은 뭐 어떻게 왜 처벌 안 하냐? 이러는데 내가 웃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대했잖아요. 이번 비상계엄을 보고서야, 체포당하는 걸 보고서야 대통령이 허수아비였네, 혼자 할 수 없은 거였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는 계몽된 거지. 대통령이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2030 세대도 뛰쳐나오고 다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태의 심각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했냐 한번 보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그거는 약칭됐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서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어.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어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험한 세력한테 입법부가 장악당하고 지금 사법부가 마비되고 행정부마저도 마비되고 이제는 자기가 끌어내려지고 이제는 정권이 넘어가고 이제 공산체제로 전복될 거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기는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 지내도 되는데 아니다. 국민들 앞에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서 물밑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나 이거를 어떻게든 깨워야 되겠다.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책입니다. 12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너무너무 쉽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 내용이 너무 쉽게 잘 됐다고 우리 청년들 꼭 자녀들에게 이 책을 읽히라고 추천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 책 뒷면에다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하나의 정치 사건이 아니고 국가 대변혁의 서곡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탄핵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곧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한다면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왔던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드디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미일 자유진영이냐 북중로 공산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그 선택은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결말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 앞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랬었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저는 뻥을 안 칩니다. 뻥을. 물론 제가 오판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18년 전에 했던 말이나 10년 전에 했던 말, 5년 전에 했던 말, 그 다음에 3년 전, 1년 전에 했던 말, 지금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좀 즐거움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약간의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거나 사실은 침소봉대를 해서 국민들한테 위로주면 기쁨이 생기겠지만은 나라는 멸망해 가는 것에 눈을 감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태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제가요 17년 전에 지금 우리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칠 때 썼던 파워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개의 줄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북중로냐 한미래냐 이런 줄다리기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치열한 전쟁, 내전이 벌어진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는 실제 내전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총선 때 제가 여러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공산화가는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구분응선을 넘어 이제 마지막 공산화라는 대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이르도록 국민들은 왜 지금 모르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제 2030 세대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뛰쳐나왔잖아요. 나온 지가 개몽된 지가 2달밖에 더 돼요. 저는 18년 전부터 양동환 교수님은 지금 1988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공산화 된다고 했는데 모두가 이 진실의 문제, 체제가 넘어가면은 내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게 다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 안 했냐 하니까 좌파들한테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전부 다 입을 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경종을 울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냐면 이천 교수가 계속 해달래.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전들 여기에 목에 철판을 깔아놓고 합니까? 저는 사명으로 합니다. 사명으로. 그렇지만 현재 이 위기의 앞에 그것을 제대로 된 경종을 알려주는 사람은 잘 없고 전부 다 거짓말을 하거나 틀리게 하거나 엉망진창으로 위로를 주거나 이런 사람만 잔뜩 많은 게 현실이고요. 대통령과 그다음에 장관이나 국회의원들까지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준 사람 봤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나쁘다 한 말 하는 것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들이 얼마나 변종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하는데 지금 변종돼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평화 세력이다 이렇게 다 뻥을 치는데 그 진실을 못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냥 공산주의 옛날에 6.25 전쟁 때 공산주의 나쁘다 그런 걸로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변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체제 줄다리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이 반공 세력 간의 싸움은요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 속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것은 언제냐면 1918년이에요. 레닌으로부터 이제 우리 한민족 속으로 왜 그때 나라를 잃었으니까 조금만 자극 주면 공산주의를 확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공산주의를 잘 받아들인 민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바롭스크에 있는 이동이라는 사람한테 공산주의를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한인사회당이라는 공산당을 만들었고요. 이 세력들이 레닌의 공작금을 가지고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속으로 공산주의자를 침투시켜가지고 그 임시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안 왔으니까 국무총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이런 어떤 내에 1920년도에 공산주의가 국내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붉은 물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를 둘러싸고 건국전쟁이 일어났죠. 공산 세력과 반공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 아시다시피 9월 대폭동이라든가 11대구 폭동 사건이나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이며 또 제주도에 있는 제주 4.3 사건이며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고요. 해방이 그 다음에 건국이 된 후에도 북한에서 또 6.25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끝난 후에 이제 이 공산주의는 굉장히 무섭네, 나쁘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식하게 되면서 이제 반공 의식으로 이제 국민들 이제 의식이 통일이 되면서 고도 성장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는 그만큼 어려운 체제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적인 뭐 다른 건 다 제외하고 6.25 전쟁 때 어떤 체제 전쟁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6.25 전쟁은 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보셨다시피 북한군이 남침을 했죠. 그런데 이 남침할 때 누구 협조를 받았냐면 소련의 스탈린의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중국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죠. 공산 진영의 협조 아래 뭐냐면 합동작전으로 남침을 한 거죠. 남한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 국군이 못 막다 보니까 미군이 또 자유민주 진영에 미군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16개국이 또 참전하고 그런 자유민주 진영이 합세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의 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6.25 전쟁의 이 실상에서 못 배운 게 있어요. 못 배운 거예요. 반쯤만 배우고 반쯤은 감춰져 있는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을에서도 주민들 간에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 공산주의와 반공 세력 간의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전쟁인지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공산 세력과 반공 세력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제가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파면됐다는 선언하자 말자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냥 막 주전자가 막 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할머니들이 박근혜를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다. 왜 저리 우나?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닥칠 공산화의 현실이 완전히 가슴을 막 그냥 메어지게 해서 막 우는 거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할머니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봉화에서 왔대요. 왜 오셨냐고 물으니까 바로 첫 마디가 나는 6.25 전쟁을 겪어서 하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나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 손자와 손녀가 살아야 될 이 땅에 공산화되면 안 돼라고 말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도대체 그때 그 나이는 아마도 10살도 안 됐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보았을까? 그거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점령한 후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그 현승종이라고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 총리했던 분이 수기를 쓴 걸 봤습니다. 그때 이 수기에 따르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왔는데 마을에서는 북한군이 별로 없었어. 왜 없었냐 하면은 북한 군인들은 전투 장면에 뭐 낙동강 전투니 뭐 이런 데 가야 되니까 후방 마을에는 북한군이 별로 없었어. 일부만 있었어요. 점령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점령 통치를 했냐 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들을 활용했어요. 그 사람들 북한군이 나타나자마자 그 동네에 있는 좌익들이 사상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만세 그러면서요. 막 북한 깃발을 만들어가 막 흔들면서 환영대회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붉은 완장을 차고
북한군 협조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 점령 통치를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들이 뭐냐면 그때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동분자를 색출한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어디 숨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주로 체포당한 대상이 부자들, 자본가, 지주들, 그다음에 군인, 경찰 가족, 군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다 체포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루 밑에 숨거나 또는 그다음에 지하에 어떤 동굴 속에 숨어 있거나 이렇게 곳곳에서 숨어 있는데 그거를 다 색출한 거죠. 그런데 북한군은 누가 반동분자인지 몰라. 알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경찰 가족인지 군인 가족인지 누가 아냐고. 그 동네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서 그때 겪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북한군이 왔을 때 북한군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공산당으로서 사람들을 막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동네의 마을 사람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그전까지만 해도 형님아우 이러면서 친구다 동생이다 이러던 사람들이 그냥 학살자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공산 사상에 따른 사람들이 완전히 적과 아군으로 나누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동기네, 친구네, 이웃이네, 삼촌이네 하는 것들을 몰라보고 그때는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싸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봤기 때문에 공산체제와의 싸움이라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막 주저앉아서 우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시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근데 여기는요, 지금 재판당한 사람은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 사장이고, 재판장은 누구냐? 그 인쇄소의 노동자가 재판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처형.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15만 명이나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에다가 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많이 죽었어.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총알바지로 죽은 것은 누구냐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좌익들이 이 젊은이들을 잡아가 체포해다가 북한군에 투입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죠. 지금 그 전쟁은 이렇게 더러운 전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북한군이 후퇴할 때 그 교도소, 지금으로 하면 교도소지요. 옛날에 형무소라 그랬는데 형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에 잡아두었던 많은 반동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올라갔어요. 대전교도소에서는 6,000명이나 학살하고 올라갔습니다. 전주교도소 1,000명 이렇게 학살 올라갔는데 이들을 마을에서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그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군이 올라갔어.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있었습니다. 서울이 다시 되찾은 서울 수복은 13일 뒤인 9월 28일. 그때는 이제 북한군이 완전히 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10월 달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후방 마을 곳곳에 삭살당했습니다. 개울가, 우물가, 방공호 이런 데서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곳이면 방공호나 이런 데서 많이 죽었는데 근데 도대체 누가 죽였나 했더니 북한군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죽였다고요. 그래서 왜 죽였지? 그럼 누가 죽었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학살을 한 사람의 수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군은 올라가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다더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왔다더군. 예. 무자비하게 숙청하라는 방송이 있었다더군. 그러면서 국군이 오고 또 미군이 오면서 당시 우위 유가족들을 다 보복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북한군 점령 통치하에서 북한군을 도와가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오고 이제 군인들이 오고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 보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라는 거지. 그래서 빨치산들은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 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죽였는데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어디냐?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신안군도 많아요. 제가 그 영광군, 신안군 다 가봤어요. 학살 장면을 가봤는데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이와 같이 전쟁이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 어떤 사상의 위험성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북한군이 와가 죽이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 알리지 않았냐? 국민들 내에 분열이 일어날까 봐. 진실을 외면하고 감춘 거죠. 저는 그거를 감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알려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면은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77명이 그렇게 해서 학살당했는데요. 죽인 사람이 북한군 군복을 한 것처럼 돼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다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 정말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 그 민족에 얼마나 많은 그걸 남겼는지 특히 교회가 제일 피해가 컸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만 그러냐? 전 세계 소련이 공산국가가 된 후 멸망할 때까지 70년이에요. 공산국가의 역사 70년 속에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나니까 프랑스 학자들이 쓴 책에 11명이 쓴 책에 보면은 최소한 1억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명. 아니 어떤 사상도 사람을 어떻게 1억 명이나 죽이냐고요. 그런데 6.25 전쟁 때도 그래요. 친구지간에 만났잖아요. 사실 좌익과 우익이 만났는데 거기서요. 칼 딱 내가지고 웃으면서 얼굴을 막 면상을 막 이렇게 그리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 사탄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을 아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걸 즐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공산주의 사상은 사탄의 사상이라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장악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요건가? 그러네요. 지금 6.25 전쟁을 겪은 이후 우리 국민들은요. 공산주의는 나쁘네라는 것을 우리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반공의식으로 무장하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사상 갈등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사회에서 퇴장이 되는 그 시점 되면서 대학가에서 이런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제 등에 업고 세력이 공산주의 사상, 특히 북한식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막 무죽순처럼 생기가 된 겁니다. 86년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죠.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90년도가 넘어가면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또 90년도 초중반이 넘어서면서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 돼가지고 300만 명이 막 죽고 이런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상당히 그들도 세력이 약화되는 듯 했으나 이제 80년대 7년도 넘어서면서 이제 97년도 8년도 넘어서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었어요. 2000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북한과 6.15 공동선언이 있고 그때부터 햇볕 정책이란 미명 아래 이제 북한과 교류를 이제 광범하게 하게 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새로운 물결이 있어요.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이제 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그때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이 요거 볼게요. 이제까지 무력 남침을 통한 공산화를 하지 말고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턴을 한 겁니다. 전략을.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남한 내 종북 세력 보고 빨리 정당 속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서 정당을 기반으로 확장을 하고 또 정당 밖에 있는 종북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대 연합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해서 점점 이제 사회를 완전히 뒤집고 그 다음에 정당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 잡는 방향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게 실천이 됐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민노당을 장악하라. 그래서 이 종북 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하는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바로 1차 종북 정권을 창출하는 바로 북한의 지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연도는 몇 년도냐 하면은 201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때 종북 정권을 창출한다. 10년 만에 이거를 창출하라고 지령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그 지령을 이제 종북 세력은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몇 달 뒤인 2001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라먼 수련원이라는 곳에 종북 대표자들이 70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어요. 뭘 했냐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그 회합을 했는데 그거를 회합한 그 명칭을 뭐라 하면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군자산의 약속에서 세 가지를 합의를 합니다. 첫째,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한다. 그 다음에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는다. 10년이 바로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잡는다. 정권 잡은 후에는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한다. 이거를 결의했어요. 자,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됐냐? 2001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막 그냥 종북 세력들이 민노당 PD결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만든 PD결서로 주사파들이 왕창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나 뭐 이런 걸 다 막무가내로 해서 결국은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상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면은 종북 세력 중에 종북 세력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혹시 아세요? 바로 그 진성 종북 세력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북한의 적극적인 간첩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완전히 대한민국의 완전 좌파 정권을 지금 주도하는 단계까지 이제 됐죠. 어쨌든 민노당을 장악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2011년도 바로 12월 달에는 민노당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바꾸는데도 누구의 지령을 받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요.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의 지령에 따라 가지고 이름도 민노당에서 통합진보당, 통진당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통합 과정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진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당도 개편 작업을 해서 딱 준비되고 바로 총선 2012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로 두 정당이 연대 연합을 통해서 총선에 단일 후보 내세우는 거로 협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총선 한 달 앞두고 국회 식당에서 이렇게
두 정당이 단일 후보 내세우기로 하고 총선에 임합니다. 요 스타일대로 대선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되면 이석기, 통진당의 이석기, 그 다음에 민주당의 문재인 딱 두 사람의 공동정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 13석을 얻었어요. 국민 지지율은 10.3%, 그 다음에 득표수는 220만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이 박근혜를 앞세운 새누리당과 비슷비슷하는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나왔어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하는 거로 나왔다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통진당이 10.3%가 여기다 민주당이 턱 붙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압승이죠, 뭐 압승. 두 당이 연합했으니까 압승. 그러면 그 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거는 문재인과 이석기의 공동정부가 승리하는 걸로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이 이제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막 그 절망감이 생기고 막 살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계속 30kg짜리 돌을 쥐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18년 동안 경기동부 연합 이석기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는지 이제는 모르는 할매들이 없을 정도야.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통합진보당 내에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막 그냥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언론이 막 그걸 보도하면서 통진당이 보니까 옛날에 1심의 간첩단하고도 연결돼 있네, 왕재산하고도 연결돼 있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종북 실태, 이석기가 위험한 사람이네 막 이래가지고는 이제 지지율이 10.3%에서 2%, 3%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은 민주당과의 연대가 깨지면서 이제 겨우 있잖아요. 문재인 혼자 나가서 박근혜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겨우 골든 크로스 일어났어. 이제 박근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북 정권이 출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뭐냐면은 그걸 놓치게 된 것이고 우리로 보면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제 이 정권이 체제가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사태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 때 또 보면은 그렇고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회복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고 한 회복된다면 1% 가능성 부정선거 요소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도였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건데 윤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또 정신줄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늘 이 같은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진짜 이제는 무조건 뛰어나와 가지고 이 체제 수호에 다 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말하건대.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 도대체 통진당 총선 이후에 이석기의 아로 사건이 터졌어요. 아로 사건이 뭐냐고요? 이석기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석기라는 그 지하혁명 세력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혁명 어떤 조직원들을 아로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지령을 내렸어요. 마포 곤지암 있죠, 곤지암. 경기도 곤지암에 놓고 150명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마포에도 또 130명을 모아놓고 지령을 내렸는데 이런 말을 토의를 한 거야. 무슨 토의냐 하면은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려고 막 그냥 위협을 가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 뭐를 토의했냐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북한의 남침에 내응해서, 내응이라는 말은 호응해서
평택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을 폭파하고 또 평택에 있는 세계 제일 큰 유리창고를 폭파하고 인명살상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토의하다가 들킨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녹취를 해가 국정원에 갖다 주는 바람에 그게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건 때문에 이석기는 구속되고 9년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석기가 있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도 12월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통진당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해산됐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야, 이석기 통진당 없어졌다 짝짝짝짝 하면서 기쁘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해산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데? 북한으로 갔어? 아니면 태평양 바다로 갔어요? 한국에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이제는 관찰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성남시로 간 거야. 성남시. 왜냐하면 이석기의 나와바리가 성남시거든요. 근데 성남의 시장이 누구냐고요? 이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이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될 때 바로 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나와바리인 성남시에서 그 이석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이 될 때 인수위원장을 바로 김미희라고 경기동부연합 그 멤버의 인수위원장을 넣고 다 인수위원회 경기동부에 이석기 똘마니들을 넣은 거야. 그때부터 성남은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바로 운명 공동체로서 성남시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해산은 됐지만은 바로 그 영향을 받아가 돈으로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민노총을 장악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박근혜 정부 때 회원수가 한 50만 명, 60만 명인데 지금 12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있던 기업체, 공무원까지 다 장악하고 언론부터 해가 싹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민노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누가 2021년도에 바로 이석기의 똘마니 양경수가 지금 경기동부에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을 다시 부활하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로 갔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제1당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때 만약에 이재명이 됐더라면 바로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의 세력이 이제는 과거는 민주당과 통진당이 공동정부였다면 이제는 통진당과 이런 세력, 한총련 세력이 단독 정권이 이제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게 일단은 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2차 시기, 2차 시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고속 주행으로 아마 공산 체제로 아마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보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통진당 세력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제 통진당 세력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와 그렇게 전통 민주당 세력의 후보가 이낙연 후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경기동부연합과 한총련 세력이 진짜 진성종북 세력들인 이재명 후보 간에 맞붙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당이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게시판에 그래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뺏겼습니다. 이낙연은 쫓겨났고,
그렇게 이낙연 세력은 쫓겨났고 이제는 문재인 세력인 전대협 세력, 80년대 종북 세력인 전대협 세력과 90년도 한총련 경기동부연합의 종북 세력이 맞붙었는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완승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친명 세력, 경기동부연합 또는 한총련, 그다음에 뭐 이런 통진당 세력들이 완전히 이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북 세력인데 문재인 때의 종북 세력과 이재명 체제의 종북 세력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볼 때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하는 행동이 탄핵에 또 탄핵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막장 종북 세력의 실체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총선을 다시 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대통령도 안 되고 국민의힘 당만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국민들이 다 나서야 되는데 이 사태까지 오게 되도록 왜 이렇게 무심하게 있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선 앞두고 내가 국민들 보고 누누이 말했어요. 소책자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으로 가는 대한민국 그 책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번 총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하는 마지막 선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빨리 국민들을 깨우십시오 했는데 동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업보입니다. 업보. 우리가 지금까지 나 조금 희생받는 그거를 피하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결국 모든 국민들이 다 몸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당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친명 일색화, 진짜 통진당화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강의가 뭐 이렇게 재미가 없고 공포스러워라고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좀 희망을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2008년도에 제가 그 광우병 사태 때 책을 쓰면서요, 5개월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책을 썼습니다. 쓰면서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이 나라가 이런 종북 세력이 이 나라를 지금 막 접수해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8평짜리 방에서 내가 책 쓰는 것밖에 없네. 그렇게 책을 막 쓰고 있는데 이런 영상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뭐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뚜렷한 영상이 계속 떠올라요. 뭐냐면은 태평양 상공의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팽팽하게 마주치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람이 살살 불면서 균형이 깨지더니 점점점 균형이 세게 깨지고 나중에는 그 바람이 대한민국을 막 같이 싹 쓸어버리더라고요. 쓸더니 북한까지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영상이 계속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 8평짜리 방에서 쓰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언젠간 대한민국의 큰 태풍으로 완전히 종북 세력을 쓸게 될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리 되는 거야. 그때 그 책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었냐 하면은 종북 세력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민주당에서 내 책을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온 그 세력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좌담회를 개최하고 내 책을 분석하는 책을 또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종북 세력을 용어로 써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써야 한다. 진보 보수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런 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제가 지금 그때 만든 용어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얼마나 요긴하게 썼습니까?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쓰고 지금 제가 쓴 지금 소책자도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체제전쟁이란 말이 요즘 얼마나 많이 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좌파들하고 싸우면서 한 번도 용어전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용어전에서 승리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계몽령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모르는 사람? 들어본 사람? 손도 안 드네. 그런데 그 계몽령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 한 90회 정도 연재를 했어요. 한 10월부터 했나?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막 일어나면서 이게 완전히 뜨게 됐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 글을 이렇게 써줬더니 거기에 윤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카이데일리의 담당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내 글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이제 썸네일을 붙인 거야. 사람들을 이렇게 낚시하려고. 그런데 거기다가 계몽령이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어닝 뭔가 그것도 쓰고 여러 개를 썼어요. 계속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계몽령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이런 댓글인가 보니까 계몽 어쩌고 계몽령인가 그런 용어가 있더래요. 근데 필이 팍 와가지고 그거를 썸네일로 쓴 거야. 그런데 내 글이 엄청나게 반향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연설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봤대. 거기서 이제 계몽령이 그냥 연사들의 입을 통해서 확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글 가운데서 그게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글이 아니고 좌파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천 교수는 이론가인데 대통령이 말했던 반국가 세력의 용어도 그 사람한테서 나왔고 계몽령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다 확인해 봤더니 출처가 바로 거기라고 그 나왔다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때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그 용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확산이 돼가 이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변호사님 그 구상진 변호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헌변 대표회장도 하시고 자유수업 포럼의 공동 대표이시고 제가 공동 상임 대표신데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에서도 변호를 참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이 교수, 그 처음에 이희정 교수가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이런 어떤 용어들을 쓸 때 저거 용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이번 3개월 사태를 보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기가 새삼 알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용어 전쟁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건데 18년 동안 남이 안 알아주는데 끝없이 그걸 가지고 용어 또 설명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태풍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도 안 치네요.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의 본질이 뭐냐?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문제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체제 위기를 나오게 된 본질은 뭐냐면 다수의 국민들이 이 체제 전쟁, 체제 위기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설사 체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도 행동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심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으니 결국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인지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 때 소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전파를 했는데 그 책 이름이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체제가 넘어가고 공산화로 간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니까 이 소책자를 내가 500만 부나 1000만 부를 만약 융단 살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 소책자 하나 가지고 뭐 되겠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서 호응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아는 사람만 한 10 몇만 권 정도를 사서 이제 했는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때 만약에 어떤 분이 좀 도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완전히 살포를 해가지고 읽는 사람이 감동 받았고 10분의 1만 감동 받아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마지막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위기의 본질이 뭔지 이 그래프 아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세력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건데 지금 공산화로 가자는 세력들은 어떠냐면 소수지만은 이들은 철저히 일사불란하게 줄을 당깁니다. 좌파 정치 세력, 예를 들면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을 거고 진보당도 있을 거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정당들이 많잖아요. 땡 당기고 북한이 대남 공작을 통해서 당기고 중국이 지금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목적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당기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이 초안전이라는 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지금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교수예요. 그래 그분하고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중국에 있는 이런 정치 세력들은 지금 한국을 거의 90%는 다 먹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토록 심각한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내몰라라 하는 거죠. 미국은 벌써 이미 막 유학생들까지 중국 유학생까지 지금 다 보내겠다고 지금 법안 발의했는데 우리는 무관심한 거야. 그래서 저는 뭐냐면 마을이 위험하다고 해서 마을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거기에 중국인들 그다음에 조선족 같은 사람들이 파고들 수 있도록 지금 다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국민들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 이지용 교수가 보고 너무너무 잘 해줬다고 2021년도에 내가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했다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지금 중국이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하부 대한민국의 읍면동 마을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보다가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대통령실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했는데도 관심 없다야.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당깁니다. 민노총, 정교조, 신문방송이 당깁니다. 다 일치로 당기는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당기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쪽에 조금 있어요. 연세 드신 할매,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일부 당길 뿐이지 전혀 안 당겨. 그러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해야 될 1차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이미 헌법에도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를 수호해야 된다고 돼 있고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취임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나는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을 뭐 하면서 뭐 또 국민을 뭐 봉사자로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고 국가를 수호한다고 했어. 그런데 국가를 수호 안 하는 거야. 국가 수호라는 건 영토, 국민, 주권만 정부 지키는 게 수호가 아니에요. 바로 국가에 있는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이런 한미동맹 이거를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국가 수호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체제가 넘어가는데도 가만히 열중시하다고 어디에 있냐 하면은 지금 심판석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진보 사이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돼. 정치 중립이란 이유로 심판석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교회.
정교 분리. 에이, 그 교회는 말이야 신앙만 따져야지 이 정치에 관심 두고 관여하면 안 돼. 또 심판석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지식인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편향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심판석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뭐냐? 또 심판석에 올라가 있어. 혹시나 내가 저쪽에 우파들을 도왔다가 또 좌파 정권 들어서면 우리가 그 기업이 막 그냥 파괴될 수도 있어. 안 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실제는 체제를 수호해야 될 주요 인물들, 수혜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도 체제를 수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국민들 깨우니까 이천 교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말만 하면 성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걸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사상 공부하는 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양동환 교수님이 고통당해, 이천 교수가 고통당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 거기 공부해가 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는 제가 이거를 딱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상부자는 이제 딱 닦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안 나타나면은 결국은 체제 수호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계몽령이라고. 지금 계몽령이 무슨 계몽령이에요? 도덕성에 대한 계몽령인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참 이 계몽령이 맞아요. 우리 국민들, 젊은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막 깨어나는 걸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체제만 넘어간 걸 깨닫는 거야. 공산으로 가면 안 되지. 또 북중로 그다음에 공산 진영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라는 깨닫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 삭발식 하는 어떤 그 청년의 글을 보면은 지금 정명전 씨라는 분이 그 말을 했어요. 머리를 깎으면서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잘려나간 법치가 다시 자라려면 그만큼의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아닌 나의 목, 내 소중한 가족들의 목이 잘리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지금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호남도요. 지금 이 많은 아까 오지성 목사라는 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지금 얼마나 협박을 받아가면서 군산에서 이렇게 외쳐가지고 토요일마다 외쳤어요. 제가 준 소책자를 가지고 외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호남 지역이 바뀌었냐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요. 부울경이 53%인데 광주 전라가 48.8%까지 올랐네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 체제가 넘어간다고.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만큼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번에 다시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시 대통령이 복귀됐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막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빨리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라고 막 국민들이 뜨겁게 계속 압박을 가해주면 저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척결할 수 있는 거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이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기는 뭘 해요? 대통령 힘이 없는데. 이제는 국민 마지막 헌법 위의 권력,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권이 행사될 때 대통령이 그 힘으로 지금 자기가 대한민국의 체제 질서를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교분리 프레임에서 빨리 깨고 체제 수호에 나서야 합니다. 제가 이 책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 그 안에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파 사상을 뭐 교회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사상을 전문한 어떤 그 교수로서 감히 말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좌익 좌파라는 그 세력이 포용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한 원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 본질이라 그러는데 유물론이 본질이 아니고 유물론은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끌어온 도구적인 이론일 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는 극악한 사탄주의입니다.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70년의 역사 중에 1억 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안 됩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를 교회 내에서 몰아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순화시킬 수 있으면 순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완전히 파괴될 거, 그루터기마저 사라질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냐면 북한의 예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예. 여러분들이 그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이 하셨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 때인데 그 땅을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대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 세우고 나서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발단이 길선주 장로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이 사람에서 나왔다고 봐도 돼요. 자, 새벽기도 이 사람이 만든 거야. 그 다음에 그 또 통성기도, 그 다음에 사경회라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뭐 부흥회 모두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60개나 개척하고 설교를 부흥목사로서 돌아다니면서 2만 내의 설교를 하고 그런 훌륭한 분이시고 3.1운동 때는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33인 안에 들어가고 평양에서 3.1운동을 일으키신 주동자가 바로 길선주 목사였어요. 그랬는데 이런 훌륭한 분이 1920년도 중반에 바로 공산주의가 한국 내로 이제 그때 조선 내로 싹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 안으로 막 파고든 거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막 파고들었어요. 장대인 교회로 스며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 공산주의 안 돼 그랬더니 수구 꼴통 목사라고 막 몰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2년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교회. 자기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 만든 그 위대한 선지자이자 애국 지도자인 길선주 목사를 그 교회 청년들이 쫓아낸 거예요. 32년도에. 그런데 31년도쯤 갈등이 심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 당시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모든 동아시아에 있는 선두의 전진기지가 평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평양 멸망, 동방의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끝없이 멸망론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분은 영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사탄인데 이 사탄을 교회가 받아들여가 자기를 몰아낸다? 이거는 자기가 몰려나간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기독교가 그루터기처럼 파괴된다고 봤던 겁니다. 35년도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뒤에 20살 때였던 사람이 40살이 되고 30살이 50살이 되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조마식 선생조차도 김일성이가 온 거야. 소련 군함을 타고 와서 소련 군함하고 같이 오니까 김일성이가 또 말을 아주 사기꾼처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식 선생 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모시고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그랬더니 조만식 선생이 예의 바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그거 하기야 맞아. 이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거를 받아들이고 10월 14일인가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환영대회를 할 때 거기에 대회장을 맡아줬어요. 조만식 선생이. 그리고 북한 최초의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조선민주당이라고. 만들었는데 누구하고 함께 만들었냐. 김일성 세력하고 같이 만들었어. 김책인이, 최용건이니 이런 사람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만식 선생이 정당 같이 만들다가 나중에 12월쯤 돼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갇혀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강양옥 목사라고 김일성의 칠촌 아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목사인데 공산주의자야. 그러니까 김일성 앞잡이가 돼가지고 누구를 먹였나 김익두 목사라고 유명한 북한의 부흥사가 있어요. 그 부흥사를 포섭을 한 거야. 조선 그리스도 총회장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전국 다니면서 김일성 선전하러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는요 기독교에 2,800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남한은 10만 명, 북한은 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혼미에 빠져버린 거야. 지도자들이 다 김일성을 막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3분의 1은 공산주의로 가버리고 3분의 1은 혼미에 빠지고 나머지는 이거 아닌데? 지도자들이 가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길 잃은 양떼가 돼가지고 일부는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막 월남을 하고요. 재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남한으로 피해를 덜 받으면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 김익두 목사 같은 사람은요. 지금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때 그 역할을 하고 6.25 전쟁 때 서문박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미군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우리가 무기 살 수 있도록 헌금하자 그래가 1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무기 사라고 김일성한테 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계 지도자들이 혼미에 빠지면 교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2,800개 되는 교회가 싹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교인들이 수도 없는 사람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장덕인교에 있던 자리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거를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제가 이거는 이미 과거 사상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남은 그루터기라도 살리려면 이제는 방공 기독교로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지금 미국에서 나온 그 리처드 윈브란트라는 사람이 쓴 막스 앤드 사탄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마르크스 사상의 본질은 사탄 숭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모든 게 사기예요, 사기. 대중을 속이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다 속이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인도 바로 그러한 목적이지. 이거는 사탄 숭배입니다. 마르크스의 시를 봐도 자기가 사탄이라고 그러고 레닌이 스탈린이 다 기독교에서 변질된 사탄주의를 숭상한 사람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은 더욱 세계 종교학자들이 다 10대 종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하나도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세계 종교도 이런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종교는 없는데 그런 숭배하는 주체 사상을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고 장로님으로 그러면서 좌파도 사람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다. 이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전라도 갔어요. 이번에 그 안디옥 교회라는 데 가서 그랬습니다.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내가 큰 불덩어리를 하나 던져주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전라도다.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 이런 데서 피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냐.
그런데 공산주의로부터 가장 희생을 당했던 전라도가 왜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숭배하는 정당한테 몰표를 주냐?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다. 바로 공산주의를 예수님이 말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거기다 적용했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탄을 사랑하라고 그랬냐?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은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를 막 그냥 음해하고 하는 원수한테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사탄을 사랑하라고 그랬냐고요. 그러면서 6.25 전쟁이 끝난 후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 공산주의자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줄게.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학살한 공산주의자를 그럼 예수 믿을게 했더니 용서해 주고 구명운동 해주고 했던 게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는 기독교가 부흥했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다 혼미에 빠진 것은 그런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체제전쟁 전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는 안 됩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서 된다 안 됩니다. 기본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하니까 첫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논산훈련소, 사상적 논산훈련소가 있어야 됩니다. 논산훈련소 가면요, 동일한 교범을 가지고 교관과 조교에서 일사불란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다 같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자대 배치를 받아 어느 부대에 가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훈련이 돼서 합동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보세요.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범도 없고 동일한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모래알이 될 수밖에 없죠. 사상이 하나로 딱 획일될 때 이게 일사불란한 전투가 가능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한 전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억 명이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이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상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교범이 없잖아요. 교범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동일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싸우냐고요. 쟤들은 마르크스 사상으로 주체 사상으로 단일한 전투훈련과 전략전술훈련을 다 받았는데 여기는 안 받았잖아요. 80%가 자유민주를 믿으면 뭐하냐고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떤 전략전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막연한 거죠. 100점 100패인 거죠. 이제 한국교회는 바로 그들에 대한 전투에서 이기려면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전략전술은 무엇인지 그런 어떤 교범에 따른 훈련을 받지 않으면 100점 100패다. 이제 한 번 더 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훈련만 받으면 뭐해요? 안 움직이는데 훈련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 깨우러 가야죠. 지금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상훈련을 받고 깨달았으면 거기서 내 혼자 알았어. 그래. 그게 아니고 깨치지 못한 국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국민 깨우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복잡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종북 세력이니 이런 거를 막 복잡한 학문적인 게 필요 없어요.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거를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후에 소책자도 충분해. 자, 그거를 어떻게 한다? 지속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강의를 딱 하니까 얼마 전에 파주시장 출신이 저를 불러요. 강의를 해서 300명이 모였어. 국민의힘당의 뭐 간부들도 있고 그 유지도 있고 했어요. 한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앉은 분이 딱 그러는 거야. 교수님과 예?
한참 1시간째 강의하고 있는데 묻더니 예? 그랬더니 교수님 듣는데 인내 한계가 옵니다. 그러더라고. 그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래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요. 여기 있는 사람 99%가 교수님 하는 얘기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쫑꾸를 팍 주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그럼 적당하게 모르는 얘기를 좀 하고 말았죠. 나중에 그 초청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 사람 항상 그래. 보안사 출신에다가 도의원 3번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아는 척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이거는 지식의 습득이 아니에요. 지식의 습득이 아니야. 뭐라고요? 국민을 깨우기 위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훈련의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우파들은 말하자면은 이거를 완전히 씹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주변에 전파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설사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정도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내가 소화를 하고 전파하라고 해주는 거지. 내가 안다고 들을 필요 없다. 그런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거예요. 훈련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식 쇼핑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몰아내야 됩니다. 방해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변종공산주의 실체도 알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나 공산주의자다 한 사람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나 진보 세력이다. 나 민주 세력이다. 그다음 평화 세력이다. 인권 활동가다. 마을 운동가다. 이렇게 들었죠. 그런데 왜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쓸까? 왜 안 쓸까? 6.25 전쟁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공산주의 스탈린이니 모태똥이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1억 명이나 죽였으니 우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산주의 가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없애버리는 거지. 다른 포장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세력에 맞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는 인권 활동가야. 나는 민주주의자야. 무슨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자. 싹 이렇게 하면 또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왜? 사상에 대해서 공부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선전선동이 그냥 떠먹히는 거야. 그러면서 학생들 보고는 그래. 야, 성생하고 학생하고 다 같은 인격체야. 너희들이 왜 성생한테 이렇게 복종하나? 잘못된 거는 그냥 막 해야지. 그 다음에 군대 갔어. 장병들한테 야, 너 지금 지휘관들이 그 똑같은 인격체인데 왜 군대에는 인권이 없냐? 그러면서 군대 인권이니 어쩌고 해가지고 또 대들게 만들고 모든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도 고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도 해체해버리고 정부도 해체해버리고 모든 권위를 다 해체해버리고 나면서 그리고 나서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어를 만들어 놓은 후에 이정을 딱 잡아가지고 체제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어떤 용어에 가장 위험하냐? 진보라는 용어입니다. 진보 세력, 진보. 제가요, ROTC 대상으로 강의를 10여 년 전에 했는데 내가 ROTC 대상 한 100명 보고 그랬어요.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한 60%가 들어요. 자, 내려.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10%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야, 근데 진보 세력이라는데 왜 손을 왜 이렇게 많이 드냐 그랬더니 진보 세력 좋은 거 아닙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사전에 보니까 그렇지. 예, 그럼 나아갈진 걸음부. 앞으로 나간다는 건데 청년이 당연히 앞으로 나가는 거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사전에 있는 용어 말고 정치학적으로의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해. 너 그거 알고 있나? 모른대. 그래서 지금까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조국이니 뭐니 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를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어. 자, 그래주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진보 세력이라고 프로그레시브로 그러면은 저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딱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띵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 몰랐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보수 세력은 진보하고 이렇게 짝을 맞추다 보니까 진보를 거부하는 세력, 수구 꼴통으로 이미지를 메이킹해가 계속 국민들한테 전파를 했다. 미국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고 자유주의와 보수 세력으로 돼 있어서 둘 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야. 여기는 보수 세력이 싫으면 공산주의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진보하고 뭡니까? 보수하고 붙여놓다 보니 이런 해악된 게 어딨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지금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자라고 끝없이 18년 동안 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여론조사 해보니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2009년도에 진보 세력이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 얼마였냐면 36%였어요. 2009년도에 36%. 그런데 2022년도 13년 뒤에는 얼마로 줄었냐 하니까 26% 10%가 다운이 됐어요. 자, 그랬는데 최근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 거기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얼마냐 6%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완전히 공산주의자만 이제 진보를 주장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진당 후신 진보당 아시죠?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3명이에요. 근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몇 프로 나오냐? 0.5% 나와요. 진보라는 말은 이제 된다 안 된다.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보 세력 아니다. 보수 세력, 중도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진보라는 텐트가 완전히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끝없이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자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던 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국민 속으로 전파되니까 오늘날 그들이 들어갈 텐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진보 보수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만 적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세력은 다 하나로 뭉치자고 하니까 지금 보세요. 중도에 있던 또는 진보에 일부 있던 청년들, 호남 세력들까지 다 지금 하나로 뭉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보수가, 우리 우파가 그러면 중도에 있는 청년들은 어떡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긍정하는 사람 다 하나 뭉치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국가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어떻고, 지금 종북 세력부터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가르치는 걸 해야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라고 막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기준을 국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미국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가 운동, 메이크 아메리카, 그 다음에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마가 운동을 하잖아요. 국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우리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생각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종북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세력들과 엄연하게 분리하고 배척하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 힘을 다 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